안녕하세요. 내 삶의 오디오북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다들 퇴근하셨겠죠? 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야,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한편 두 모녀는 기다리기를 확실하게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였다. 그런데 사실 가끔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통찰력이 있는 법이다. 젊은이도 젊은이 나름이겠지만 사실 리잔카는 바샤가 오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넘어 아예 확신했다. 오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안 올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반면에 그녀의 엄마는 계속해서 내 예감은 정반대다. 바샤는 틀림없이 온다. 그냥 집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곧 달려올 거다. 새해 전날이니 바쁜 업무가 있을 리 없지 않느냐 하고 말했다. 대문을 열면서도 리잔카는 두 친구를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뜻밖의 그들을 마주하자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사로잡힌 작은 새처럼 가슴이 뛰면서 체리처럼 정말 그녀는 체리와 닮았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세상에 이런 뜻밖의 선물이라니. 리잔카의 입에서 아하고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나쁜 사람, 내 사랑. 그녀가 바샤의 목을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 갑작스러운 부끄러움을 상상해보라. 바샤의 바로 뒤에 마치 그의 등 뒤에 숨기라도 하려는 듯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조금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여자들을 대하는데 서툴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다. 서툴러도 너무 서툴러서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자. 아무튼 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 여기에 우스운 점은 하나도 없다. 아르카디는 덧신을 신고 외투를 입고서 귀 덮개가 달린 모자를 쓴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서둘러 모자를 벗으려고 했는데 모자는 노란 털실로 짠 흉측한 목도리로 꼴사납게 칭칭 감겨 있는 데다 보온 효과를 높이려고 뒤에서부터 묶여 있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누구든 조금이라도 더 보기 좋은 모습에 자신을 소개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짜증이 나서 견딜 수 없게 된 바샤는 물론 원래는 상냥하고 친절하기 그지없는 바샤가 맞지만 결국은 인내심을 잃고 잔인해지고 말았다. 자 여기, 그는 소리쳤다. 리잔카, 나의 아르카디를 소개할게요. 내 친구 어때요? 나의 가장 친한 버신이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춰줘요, 리잔카. 우선 입맞춤부터 해줘요. 나중에 아르카디를 더 잘 알게 되면 말 안 해도 하게 될 테지만.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그 순간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때까지도 목도리를 절반밖에 풀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던 것을. 사실 때론 나는 바샤의 지나친 열정이 창피해질 때가 있다. 그건 물론 그의 선량한 마음을 의미하지만 그래도 어쩐지 좀 어색하고 썩 좋지는 않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와 알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다.
노부인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그래서 하지만 노부인은 말을 끝맺을 수가 없었다. 오 하고 방안을 울리는 기쁨의 탄성이 노부인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리잔카는 뜻밖의 선물 앞에 다소곳이 팔짱을 낀 채 그저 가만히 웃음만 짓고 서 있었다. 세상에 마담 레루 가게에 이보다 더 훌륭한 모자가 어디 있다고. 오 세상에, 대체 어디서 이보다 더 멋진 모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정말이지 너무하지 않은가? 어디에서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자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진지하다. 사랑에 빠진 자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에 나는 조금은 분노를, 심지어 조금은 슬픔마저 느낀다. 자, 독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라. 이 작은 사랑의 모자보다 더 멋진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자, 주목해 보시라. 하지만 아니다. 나의 비난은 공연한 짓이다. 그들도 이미 모두 내 생각에 동의했다. 이것은 순간적인 오해였다. 감정이 격앙되어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시라. 미안하지만 독자여, 나는 이 모자에 대해 조금 더 말하려 한다. 레이스에 쌓인 널따란 체리색 리본이 깃털처럼 가벼운 실크 모자를 두르고 있으며 뒤쪽에도 역시 넓고 긴 리본 2개가 달려있다. 그 리본들은 아마 목덜미보다 조금 아래로 목으로 드리워질 것이다. 모자를 살짝 목덜미 쪽으로 넘겨서 쓰면 될 일이다. 자, 한번 보시라. 그러면 당신에게 묻겠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당신에겐 모자쯤이야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다른 쪽을 쳐다보느라 여념이 없다. 당신은 칠흑처럼 새까만 2 눈에 진주알처럼 굵디 굵은 눈물 2방울이 순식간에 고였다가 기다란 속눈썹 끝에서 한순간 흔들리나 싶더니 마담 레루의 예술품으로 탄생한 실크 레이스보다 더 빨리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다시 화가 난다. 사실 그 눈물 2방울은 모자에 감동한 때문은 아니자는가. 아니다. 내 생각에 그런 선물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건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고백하건대 독자여, 이건 다 모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바샤는 리잔카와 노부인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바이다. 비록 그에게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바샤에 대한 말을 2마디 꺼낸 다음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아주 자연스럽게 바샤의 은인인 울리안 마스타코비치에게로 대화의 주제를 옮겨갔다. 그리고 너무도 현명하게, 정말이지 너무도 현명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떨어지는 법 없이 대화는 1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바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얼마나 솜씨 있게 또 얼마나 재치 있게 언급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부인은 그에게 매혹되었고 정말로 마음을 빼앗겼다.
노부인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러 바샤를 따로 불러서는 친구가 참으로 훌륭하고 상냥한 젊은이이며 무엇보다 아주 진지하고 믿음직한 청년이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바샤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소리내 웃을 뻔했다. 그는 이 믿음직한 청년 아르카샤가 자신을 15분이나 침대 위에서 괴롭혔던 일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노부인은 바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몰래 조용히 다른 방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일렀다. 노부인이 리잔카에 대해서만큼은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녀는 물론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지만 딸을 배신하고 리잔카가 바샤에게 새해 선물로 준비해둔 물건을 미리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것은 유리 구슬과 금실로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새겨진 지갑이었다. 한쪽에는 빠르게 질주하는 사슴이 완전히 실물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고 훌륭했다. 다른 한쪽에는 어느 유명한 장군의 초상화가 있었고 이 역시 실물과 매우 흡사했다. 바샤의 기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는 사이 거실에서도 그저 시간이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다. 리잔카는 곧장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무언가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그 말이 더없이 소중한 바샤에 대한 것임을 마침내 알아챘다. 리잔카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자기 약혼자의 진정한 벗이며 그를 몹시도 아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일마다 도움이 되는 충고로 그를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실 그녀 리잔카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고마운 마음을 억누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바샤를 사랑하는 반만이라도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혹시 바샤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나 않는지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고 특히나 그의 충동적인 성격과 인간관계나 실생활에서 약삭빠르지 못한 그를 걱정하는 마음도 드러냈다. 또 그녀는 앞으로 차차 그를 신앙적으로 보살피고 그의 운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 또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니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셋은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기쁨에 넘쳐 천진하게 외쳤다. 하지만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당연히 두 모녀는 더 머물다 가라며 붙들었지만 바샤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도 옆에서 이를 거들었다. 물론 모녀는 그 이유를 물었고 곧 율리안 마스타코비치가 바샤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일은 긴급하고 필수적이며 끔찍한 임무로 내일 모레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데 끝내기는커녕 여태 거의 손도 못 댄 상태임이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부인은 탄식했고 리잔카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하며 어서 가보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지막 입맞춤까지 놓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시간에 쫓기는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뜨겁고 더 강렬했다. 마침내 그들은 헤어졌고 두 친구는 집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은 각자 받은 인상을 앞다투어 털어놓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고 어찌 배기겠는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도 리잔카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행운아인 바샤 아니면 도대체 누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곧바로 바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바샤는 죽는다고 웃어댔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런 감정은 결코 쓸데없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보다 더 굳건한 친구 사이가 되게 해줬다고까지 말했다. 너는 내 감정을 알아맞혔어, 바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맞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도 사랑해. 그녀가 너의 천사이듯이 이제 나의 천사도 되는 거야. 그러면 너와 리잔카의 행복이 나에게도 흘러들 테고 나도 그 따뜻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녀가 내 안주인이기도 한 거지, 바샤. 이제 그녀의 손에 내 행복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녀가 너를 보살펴주듯 나도 보살피게 해줘. 그래, 너에 대한 우정은 곧 그녀에 대한 우정이야. 이제 너와 리잔카는 나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 오직 나한테만 너라는 존재가 하나 대신 둘이 되는 거지. 아르카디는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잠시 말을 멈췄고 바샤는 친구의 말에 가슴 깊은 곳까지 흔들렸다. 사실 그는 아르카디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다 상상을 즐기지도 않았다. 그런 그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무지갯빛이 도는 꿈까지 품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 둘을 보호하고 아껴줄 수 있을까?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첫째 바샤, 내가 너의 아이들의 대부가 되어줄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둘째로 바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 가구도 사야 하고 집도 빌려야 해. 리잔카와 너, 그리고 나, 각자 방이 필요하니까. 있잖아, 바샤. 난 당장 내일부터 다른 집들 대문에 붙은 공지문을 보러 다닐 거야. 셋, 아니, 방은 2개면 돼. 더는 필요 없어, 바샤. 오늘 아침에 내가 공연한 말을 한 것 같아. 돈은 충분할 거야. 왜냐, 리잔카의 눈을 보자마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모두 그녀를 위해서. 아, 그런데 일거리는 어떻게 구한다지? 바샤, 우선 25루블로 집부터 빌려보자. 집만 있으면 다 된 거야. 친구, 좋은 방만 있으면. 사람은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찬란한 꿈을 꾸는 법이거든. 둘째로, 리잔카가 우리의 공동재산을 관리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단 1코페이카도 허투루 새는 일은 없을걸. 이제 내가 술집 같은 데 갈 것 같아?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건데 절대로 안 가. 상여금이며 수당도 생기겠지. 우리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황소가 땅을 갈듯 그렇게 일하는 거야. 자, 한번 상상해봐.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의 목소리가 만족감에 취해 가늘어졌다.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각자에게 30루블이나 25루블짜리 은화가 생긴다면, 그러면 상여금이 없어도 모자든 목도리든 양말이든 뭐든 살 수 있을 텐데. 리잔카는 꼭 나에게 새 목도리를 떠줘야 해. 봐, 내 목도리가 얼마나 꼴불견인지.
노란색에다 더럽기 짝이 없잖아. 이놈의 목도리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망신스러웠는데. 하지만 바샤, 너는 오늘 훌륭해. 그런데 나는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꼭 멍에를 뒤집어 쓴 사람 꼴을 보였으니.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앞으로 은화란 은화는 내가 다 쓸어온다.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선물할 의무가 있거든. 그건 나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 상여금은 분명 내 차지가 될 거야. 스코로도프에게 상여금이 지급될 거라고 생각해? 걱정 마. 그 녀석 주머니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테니. 친구, 내가 너희에게 은숟가락과 근사한 칼을 사줄게. 은으로 된 건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칼을 너에게 사주고 양복조끼도 하나 살 거야. 하지만 조끼는 내 거야. 그야 내가 신랑 들러리가 될 테니까. 이제 너는 견디기만 하면 돼. 견디기만. 내가 몽둥이를 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밤새도록 네 곁을 지키고 서서 네가 일하도록 들들 볶아댈 테니까. 끝내 친구. 빨리 끝내버려. 그리고 다시 저녁이 오고 다시 우리 둘 다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로또를 하러 가서 거기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지. 정말 재미있겠다. 휴, 젠장.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는 게 정말 화가 나. 할 수만 있다면 당장 펜을 쥐고 너 대신 다 정서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필체가 다른 걸까? 그러게, 바샤가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서둘러야겠어. 내 생각에 조금 있으면 벌써 11시야. 서둘러야 해. 어서 일을 해야지. 때로는 빙그레 웃음 띤 얼굴로 가만히 듣다가 때로는 친구가 쏟아내는 우정어린 감정에 뭔가 열렬한 답변으로 응수하려 애쓰던, 한마디로 더할 나위 없이 생기가 넘치던 바샤는 이렇게 말하고는 돌연 입을 다물고 침묵에 잠겨 거의 달려가듯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아마도 뭔가 괴로운 생각이 갑자기 그의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차갑게 식혀버린 것 같았다. 그는 순식간에 의기소침해졌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불안해졌다. 급하게 묻는 그의 질문에 바샤는 가끔 탄성을 지르거나 종종 주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내뱉기만 할 뿐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바샤, 무슨 일이야? 아르카디가 겨우 그를 따라잡으며 결국 소리쳐 물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걱정돼? 아, 친구, 그만 입 좀 닫아. 바샤는 심지어 화가 난 듯 대꾸했다. 우울해하지 마, 바샤. 괜찮을 거야. 아르카디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네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일감도 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걸 봤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는 재능이 있어. 최악의 경우 속도를 더 내면 되고 인쇄본처럼 쓰라는 것도 아니잖아. 제 시간에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흥분한 데다 심란해하니까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바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거나 혼잣말로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안감에 휩싸여 집까지 내달렸다. 바샤는 곧장 서류 앞에 앉았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소리 없이 옷을 벗은 다음 침대에 누웠지만 바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떤 공포감이 바샤를 엄습한 것 같았다. 바샤가 왜 저러지? 바샤의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과 이글거리는 두 눈, 그리고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지켜보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손도 떨고 있잖아. 휴, 저 녀석도 정말 2시간만이라도 눈 좀 붙이라고 충고할 걸 그랬나. 그러면 진정이 좀 됐을 텐데. 바샤는 한 페이지를 끝내자마자 고개를 들어 흘끗 아르카디를 바라보더니 금세 눈을 내리깔고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다. 잠깐만 바샤. 갑자기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입을 열었다. 잠깐 눈 좀 붙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 지금 열이 있어 보여. 바샤는 화가 난 듯 심지어 증오에 찬 눈길로 아르카디를 쳐다보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바샤 잠깐만. 너 지금 스스로한테 왜 그래? 바샤는 곧 마음을 바꿨다. 아르카샤, 차 한잔 하지 않을래? 그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왜? 그러면 기운이 좀 날 것 같아. 자고 싶지는 않아. 잠은 절대 안 잘 거야. 계속 일해야지. 지금 차 한잔하며 잠깐이라도 쉬면 힘든 고비는 넘길 수 있을 거야. 좋아, 바샤. 훌륭해. 바로 그거야. 나도 그러자고 하고 싶었는데 왜 진즉 이 생각을 못했나 몰라. 참, 그런데 어쩌지? 마브라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날 거야. 맞아. 쓸데없는 걱정, 괜찮아.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침대에서 맨발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내가 직접 사모바르를 준비하면 돼. 자, 맨 먼저 무얼한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부엌으로 달려가 부산하게 사모바르를 준비했다. 그동안 바샤는 정서를 계속했다. 잠시 후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옷을 챙겨 입고 바샤가 밤을 새워 일하는 동안 그의 기운을 북돋워줄 빵을 사러 제과점까지 뛰어갔다. 15분 후에 사모바르가 탁자에 준비되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기 시작했지만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았다. 바샤는 여전히 정신이 딴 데가 있었다. 있잖아. 마침내 바샤가 생각을 고쳐먹은 듯 말을 꺼냈다. 내일 새해 인사를 가야 할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친구. 꼭 가야 해. 바샤가 말했다. 그럼 내가 너 대신 방명록마다 서명하고 올게. 대체 왜 그래 너? 너는 내일 일이나 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5시까지 일한 다음 잠깐 눈을 붙여도. 안 그러면 내일 너 어떨 것 같아? 정확히 8시에 깨워줄게. 그런데 괜찮을까? 내 대신 너가 서명하러 다니는 거? 바샤가 반쯤 동의하면서 말했다. 왜? 그럼 뭐가 더 나은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좀 두려워. 대체 뭐가 두려워?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겠지만 율리안 마스타코비치, 그분은 말이야. 아르카샤, 내 은인이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서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챌지도 모르고. 알아채다니, 너라는 애는 정말. 바슈크, 알아채긴 어떻게 알아채.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네 서명을 감쪽같이 따라 쓰잖아. 꼬리까지 똑같이 그러는 판에. 됐어, 괜찮아. 대체 누가 알아본다고 그래? 바샤는 아무 대꾸 없이 서둘러 자기 잔을 비웠다. 그러고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기를. 바샤, 도대체 왜 그래? 네가 그러니까 무섭잖아. 나도 이제 눕지 않을게. 바샤, 잠도 안 잘 거야. 보여줘봐. 많이 남았어?
바샤가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에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입이 얼어붙었다. 바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르카디, 나 아무래도 내일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에게 새해 인사를 가야겠어. 그래, 그럼 가. 아르카디가 근심이 가득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샤, 들어봐. 쓰는 속도를 좀 더 내보면 어떨까? 내가 너한테 해가 되는 충고를 할 리 없잖아.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도 몇 번이나 직접 말했다면서. 뭐니 해도 네 필체는 정확해서 좋다고. 스코로플로인 같은 사람이나 팽글시 교본처럼 정확하면서도 아름다운 필체를 좋아하지. 나중에 서류를 슬쩍 챙겨가서 자기 아이들에게 따라쓰게 하려고 말이야. 팽글시 교본을 하나 사면 될 것을, 멍청이. 하지만 율리안 마스타코비치가 강조하는 건 딱 하나.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딱 하나야. 정확하게 쓰라는 거지. 오로지 정확하고 또 정확하게. 그런데 네가 왜 그러느냐고. 정말 바샤. 이제 너한테 어떤 식으로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두렵기까지 해. 네가 그렇게 우울해하니까 나까지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바샤가 이렇게 말하면서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르카디는 깜짝 놀랐다. 물 좀 마실래? 바샤, 바샤. 됐어, 괜찮아. 바샤가 아르카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 괜찮아.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그래. 아르카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있잖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일은 떠올리지 말아줘. 진정해, 제발 진정해 바샤. 넌 끝낼 수 있어. 정말 끝낼 수 있다니까. 그리고 설령 못 끝낸다 해도 그게 그리 큰일이야? 무슨 범죄라도 되냐고. 아르카디, 바샤가 친구의 얼굴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순간 아르카디는 가슴이 철렁했다. 여태 그렇게 불안해하는 바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예전처럼 혼자 몸이었다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다만 친구인 너를 믿고 너한테 털어놓고 싶을 뿐이야. 뭐 때문에 내가 너를 불안하게 하겠어? 있잖아, 아르카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일이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지, 나처럼. 자, 가령 사람들이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니 보답이니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치자. 그런데 네가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면? 바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은혜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았어. 마치 자기 자신과 의논이라도 하듯 바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느끼는 감정들 모두를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렇게 되면 아르카디, 나는 정말 감사도 모르는 뻔뻔한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고.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정말 제때 정서를 끝내야만 네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바샤. 과연 정서하는 일에만 네가 감사하는 마음이 달려있을까? 바샤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르카디를 바라보았다. 마치 예기치 못한 아르카디의 논거가 자신의 모든 의심을 해결해 주었다는 표정이었다. 심지어 그는 웃음까지 지어 보였으나
이내 좀 전에 골똘히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아르카디는 이 웃음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표시로, 그리고 다시 나타난 골똘한 표정은 뭔가 더 잘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받아들이고는 안도했다. 그래, 아르카샤, 잠들지 말아줘. 바샤가 말했다. 나를 지켜봐줘. 혹시 내가 깜빡 잠이라도 들면 큰일이니까. 자, 이제 나는 일을 시작할 테니. 아르카샤? 뭐? 아니야, 그냥 난 괜찮아. 내 말은. 바샤는 앉은 채 더 이상 말이 없었고 아르카디는 침대에 누웠다. 바샤도 아르카디도 콜롬나 사람들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하필 이런 때에 여유를 부린 것에 조금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내내 바샤를 걱정하다가 곧 잠이 들었다. 놀랍게도 그는 정확히 아침 8시에 잠이 깼다. 창백하고 지친 모습의 바샤는 펜을 손에 쥔 채로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촛불도 다 타버렸다. 부엌에서는 마브라가 부지런히 사모바르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샤, 바샤. 아르카디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너 언제 잠들었어? 바샤가 눈을 뜨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그가 말했다. 내가 잠들고 말다니. 그는 즉시 서류 앞으로 달려갔다. 별일은 없었다. 전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잉크 한 방울, 촛농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한 6시쯤 잠든 것 같아 바샤가 말했다. 밤에 얼마나 춥던지 우리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 나는 다시. 기운 좀 차렸어, 바샤? 그래, 괜찮아. 이제 괜찮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나의 벗, 바샤. 너도, 사랑하는 친구,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다. 바샤의 턱이 떨리고 두 눈은 촉촉이 젖어들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아려왔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를 마셨다. 아르카디, 아무래도 내가 직접 율리안 마스타고비치를 찾아가 봐야 하겠어. 왜, 정말 알아채지 못할 텐데. 그렇지만 아르카디, 양심이 편치 않아. 하지만 사실 네가 이렇게 앉아 일을 하는 것도, 이토록 괴로워하는 것도 다 그 사람을 위한 거잖아. 그만하면 됐어, 그럼 친구. 나는 거기 가볼게. 어디? 바샤가 물었다. 아르테미 예반의 말이야. 가서 내 인사는 물론 네 인사까지 하고 올게. 오, 그래. 사랑하는 내 친구. 좋아. 난 집에 있을게. 네 생각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 남아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일할 거야. 잠깐만. 얼른 편지 한 장 써줄게. 그래, 친구. 서둘렀어. 그동안 나는 세수 좀 하고 면도도 하고 연미복도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 바샤. 우리는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거야. 나 한 번만 안아주라, 바샤. 아,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 친구. 혹시 여기 관리 슌코프 씨가 살지 않나요? 계단에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여기란다 얘야. 마브라가 손님을 들여보내며 말했다. 거기 무슨 일이지? 뭐야? 바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급히 걸어가며 소리쳤다. 페텐카, 너니?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실리 페트코비치. 검정 곱슬머리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년이 말했다. 누나가 인사 전해달랬어요. 어머니도요. 그리고 누나가 누나 대신 당신께 입맞춤도 해드리라고 했어요. 바샤는 소년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려 리잔카의 입술과 꼭 닮은 그 입술에 길고도 달콤한 기쁨에 넘치는 입맞춤을 했다. 아르카디, 너도 입맞춰줘. 페티아를 아르카디에게 넘겨주며 바샤가 말했다. 소녀는 발이 바닥에 닿을 새도 없이 곧장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의 힘차고 열정적인 품으로 옮겨졌다. 귀여운 우리 페티아, 차 한잔 마실래? 대단히 감사하지만 벌써 마셨는걸요. 오늘은 다들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갔고요. 누나가 2시간 동안 제 머리를 빗겨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세수를 시켜줬어요. 내 바지도 기워줬고요. 사실 어제 밖에서 사시카하고 놀다가 바지를 찢어 먹었거든요. 사시카랑 눈싸움을 했는데 이런. 그래서 누나가 옷을 입혀주고는 당신께 가보라고 했어요. 머리기름을 발라주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했고요. 바샤에게 가서 새해 인사를 전해주렴. 그리고 다들 잘 계신지, 잘들 주무셨는지 물어봐줘. 그리고 또 뭔가 물어보라고 했는데, 아, 맞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그 일은 끝냈는지.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소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으며 말했다. 맞아요. 아직도 걱정하시는지 물으랬어요. 끝낼 거야, 그럴 거야, 끝낼 거라고. 반드시 끝낼 거라고 전해줘. 정말이야. 그리고 또, 깜빡했어요. 누나가 카드하고 선물도 보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요런 귀염둥이 어디 있어? 이거구나, 응? 이것 좀 봐, 친구. 리잔카가 쓴 카드를 좀 봐. 아, 내 사랑, 내 소중한 사람. 있잖아, 어제 리잔카 집에서 내 선물로 준비한 지갑을 봤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쓴 거야. 당신께 내 머리카락 한 움큼을 보느니 영원히 간직하세요. 아르카디, 이것 좀 봐. 바샤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새까맣고 풍성한 곱슬머리를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머리카락에 뜨거운 입맞춤을 하고는 그것을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넣었다. 바샤, 이 머리칼을 넣어둘 메달을 내가 맞춰줄게.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 말했다. 우리는 뜨거운 송아지 고기를 먹을 거예요. 내일은 골수 요리를 먹을 거고요. 엄마가 비스킷도 만드신대요. 하지만 수수죽은 안 나올 거예요. 소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외쳤다. 바샤, 너는 정말 최고로 행복한 녀석이야. 소녀는 차를 다 마시고 바샤에게서 쪽지 한 장과 1000번의 입맞춤을 받은 뒤 올 때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자, 친구,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기쁨에 넘쳐 말했다.
봤지? 얼마나 좋아. 보라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그러니 상심하지 마. 겁내지도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일을 끝내 바샤. 끝내면 돼. 나는 2시까지 집에 올게. 리장칸에 먼저 들른 다음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에게도 갔다 올게. 그래, 안녕, 친구. 잘 다녀와. 아, 그렇게만 된다면. 그래, 좋아. 어서 가봐. 좋아. 바샤가 말했다. 친구, 내가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에게 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따 보자. 잠깐만, 아르카디, 잠깐만. 그들에게 말해줘. 글쎄,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 다. 리장카에게 입 맞춰주고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나중에 전부 다 말해줘. 그래, 이제 알겠다. 이 행복이 너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너는 어제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아직 어제의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 자, 이제 끝. 나의 바샤, 기운내. 안녕, 다녀올게. 마침내 두 친구는 헤어졌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아침 내내 마음이 어지러웠고 오로지 바샤 생각만 했다. 그는 바샤의 여리고 예민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래, 이 행복 때문에 바샤가 혼란스러운 거야. 내 짐작이 맞아. 라고 혼잣말을 했다. 세상에, 바샤가 나까지 우울하게 만들었어. 어쩌면 바샤는 이 일로 뭔가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 얼마나 지독한 열병인지. 아, 바샤를 구해야만 해. 구해야 해. 사실 지극히 사소하고 자잘한 근심거리에 불과한 문제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행으로 커져버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아르카디가 말했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그는 율리안 마스타코비치 저택의 수의실에 도착했다. 그는 얼룩덜룩해진 종이 위를 빼곡하게 채운 존경할 만한 이름들의 긴 행렬 속에 보잘것없는 자신의 이름을 보탰다. 하지만 바샤 슌코프의 자필 서명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던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당혹감에 휩싸인 채 밖으로 나왔다. 분명 재앙이 닥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